자, 이제는 컴퓨터 부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PU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CPU라는 게 뭐냐? CPU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거를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두뇌 부분이에요. 두뇌 부분. 엄청 중요하죠. 사람의 뇌가 없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식물인간 아닙니까? 우리 두뇌도 모든 걸 판단하고 하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진 이 두뇌죠. 컴퓨터 역시도 얘가 핵심 부품이에요. 컴퓨터로 우리가 부품을 구매할 때 이 CPU 선택이 제일 중요하죠. 컴퓨터 부품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또 CPU고요. 얘가 모든 거를 지금 보면 데이터를 연산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제어해주는 그런 핵심 부품이다 보니까 이 선택이 중요하죠. 그죠? 게임할 때도 보면 게임사에서 CPU는 뭐에서 돌아갑니다 표현 딱 돼 있다 보니까 얘가 중요해요. 가격도 고가고 제일 비싼 부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데, 자, 선택은 아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게임을 한다 그럼 내가 하는 게임사에 들어가서 권장사양의 CPU를 봐야 되고, 내가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쓰는 프로그램이 어떤 CPU까지 지원한다. 그래서 그 CPU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CPU는 좀 발전사가 있어요. 지금 1세대부터 8세대 CPU가 나왔죠.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은 메인보드를 하나 샀는데 왜 내가 갖고 있는 CPU가 맞질 않냐. 그것은 바로 이 CPU의 발전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CPU는 주로 CPU를 생산하는 데는 미국에서 밖에 못해요. 인텔과 AMD라는 회사에서 생산하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것은 인텔 걸 많이 쓰죠. 인텔은 지금 1세대부터 8세대까지 지금 현재 8세대까지 나와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CPU가 구형 CPU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텔의 정책이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CPU를 내면서 메인보드 CPU 소켓을 바꾸겠다 하는 것이 지금 인텔의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제조를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1세대가 림필드라는 코드명으로 CPU, 이 코드명을 얘네들이 만든 거죠. 자, 1세대는 림필드야. 림필드라는 것을 맨 처음에 만들었죠. 그래서 뭐 i5 750, 뭐 i3 뭐 250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원 소켓이 1156이라는 소켓을 썼어요. CPU 소켓이 이렇게 있는데, 그죠? 1156이라는 소켓을 썼어요. 이 CPU만 안 들어가는 거죠. 만약 2세대 CPU가 여기 안 들어가요. 그죠? 그렇게 막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세대는 45나노미터라는 그런 공정을 썼어요. CPU가 속도가 빨라지고 또 어떤 반려를 줄이기 위해서 CPU를 우리가 만들면서 계속 공정 개선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공정 개선은 뭐냐면, 자,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안에. 그럼 이 안에 연산하기엔 트랜지스터 개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아요, 이렇게. 그럼 1세대다 그러면 이 트랜지스터 개수가 예전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 얘하고 연결하는 이런 이 선들이 이 45나노미터라는 걸 전부 다 연결했어요, 이 안에. 그죠? 근데 2세대로 가면서 얘 공정 개선이 32나노미터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트랜지스터 100만 개에서 얘가 150만 개로 갔다면 이 안에 개수가 여기 연결하는 선도 가늘어져야 되겠죠. 35나노미터의 공정 개선함으로써 속도를 올렸다. 그죠? 이 안에 트랜지스터 개수도 물론 많이 올라갔겠죠. 그러면서 얘는 115라는 소켓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2세대부터는 앞에 이 숫자 앞에 요 2자라는 것은 2세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샌디 브릿지라는 코드명을 갖고 우리가 CPU를 출시를 했다. 샌드 브릿지 그럼 2세대 하는 거죠. 자, 45에서 32나노로 공정이 개선이 된 거죠. 그죠? 그다음에 3세대라는 게 나왔는데, 3세대는 이제 여기 앞에 3자가 붙어요. 얘는 이 소켓이 똑같이 115 소켓으로 갔지만 공정 개선을 통해서 22나노미터로 가면서 트랜지스터 개수를 더 많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올린 거잖아요. 그죠? 얘를 연산할 수 있는 그런 트랜지스터 개수를 올린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결하는 선이 더 가느다질 수밖에 없다. 22나노미터라는 공정을 쓴 거고요. 4세대라는 게 나왔죠. 하수엘이라는 코드명을 갖고 나왔는데 얘는 앞에 4자가 붙죠. 4세대라고. 얘는 공정 개선을 통해서 22나노미터로 가면서 이 좀 내부에 어떤 거를 좀 이 소비 전력을 좀 늘렸어요. 이렇게. 그다음 6세대라는 게 나왔어요. 6세대는 스카이레이크라는 코드명을 갖고 개발했는데 얘는 6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 6자를 보고도 이 6세대 CPU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공정 개선을 뭐냐 14나노미터로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선들이 다 안에 이 얘를 연결한 선들이 더 가늘어졌겠죠. 그리고 트랜지스터 개수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속도가 올라갔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대라는 게 나왔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7세대 카비레이크라는 거하고 8세대인 커피레이크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카비레이크를 썼는데 공정은 같이 가면서 그죠? 내부 65 소비 전력을 65W로 먹게끔 한 거죠. 지원 소켓은 똑같이 1151입니다. 그죠? 근데 8세대라는 게 나왔는데 커피레이크라는 코드명을 갖고 나왔어요. 얘 14나노미터로 가면서 공정 개선을 시킨 거죠. 뭐냐? 얘는 커비리 7세대는 안에 그 코어가 이 4개가 들어가 있는 거고 4개가 얘는 6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헥사 코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코어 수를 늘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럼 1151인데 1151 이 7세대 메인보드에다가 8세대를 쓰면 되냐? 이 호환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호환이 안 돼요. 소켓은 같더라도. 그래서 얘 커피레이크를 지원하는 메인보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캐시 수도 지금 L2가 6 캐시 메모리 6에서 12메가 늘리면서 굉장히 빨라진 거죠. 옛날 CPU는 1세대부터 6세대까지는 그렇게 속도차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변화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7세대에서 8세대 가면서 속도차가 많이 바뀌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 8세대는 윈도우 7을 설치하기가 좀 곤란하죠. 왜냐면 7용 드라이버를 제공 안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요즘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10 많이 쓰죠. 근데 아직까지도 윈도우 7 유저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8세대까지 진행돼서 요즘 8세대 커피레이크를 쓴다. 근데 아직까지도 뭐 지금 시중에는 7세대, 8세대를 주로 많이, 2개를 많이 쓰죠, 이렇게. 근데 가능하면 가격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8세대를 쓰시는 게 좋겠죠. 이거 8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8. 그래서 뭐 i5보다는, 그죠? i7으로 쓰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디자인용이나 게임용으로 가신다면. 그래서 저도 매장에서는 i5는 그런 용으로 쓴다 그러면 보통 i7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가격 차이는 좀 있어요. 그렇지만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CPU를 구매할 때 구매 포인트는 뭐냐? 구매 포인트는 제일 중요한 건 코어 개수입니다. 자, CPU가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코어가 2개가 들어있냐, 즉 두뇌 부분이 2개 들어가 있냐, 듀얼 코어냐, 안에 코어가 4개가 들어있냐 하는 쿼드 코어냐. 지금 이 커피레이크 8세대처럼 안에 코어가 6개가 들어있는 헥사 코어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컴퓨터 성능을 좌우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이 구매 포인트라는 것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CPU 선택이 제일 중요했죠. 왜냐면 우리 컴퓨터 조립 컴퓨터 중에서 제일 비싼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고 컴퓨터 성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 3대 성능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를 컴퓨터의 3대 성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선택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거기다 4대 성능이라 한다면 뭐냐? 메인보드까지 우리가 검해야 된다. 그죠? 메인보드는 왜? 확장성 때문에. 자, 동작 속도가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정품 CPU를 사게 되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죠. i5 7000, 이 7세대 CPU네요. 요게 3.5기가라는 게 동작 속도예요. 컴퓨터 성능이 더 좋겠죠? 이 속도가 빠르면, 그죠? 동작 속도니까. 근데 캐시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아까 여기 보면 캐시 메모리 6기가, 6메가, 12메가라고 있죠? 캐시 메모리는 뭐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것도, 컴퓨터 전체 성능을 올리게 하는 방법인데, 자, 이 CPU가 이렇게 있어요. CPU. 여기 지금 메모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메모리가. 메인 메모리라고 보통 얘기하죠. 주기억 장치. 그러면 CPU가 처리하기, 어떤 데이터가 오면 일단 메모리에 저장이 되죠. 운영체제를 부팅하거나 어떤 데이터 읽어오나 하면 일단 메모리를 저장이 돼요. 그럼 CPU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이 프로세스 처리해서 어디로 주냐? 노스 브리지라는 걸 통해서, 그죠? 그래픽 카드를 전달하게 되면, 그죠? 이 그래픽 카드에서 모니터로다가, 그죠? 출력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CPU에서 이 메모리로 가져보니까 메모리는 CPU 속도가 상당히 느리죠. 얘가 가져오다 보니까 굉장히 CPU가 대기 시간이 많아지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중간에 하나 메모리를 두자. 이게 바로 캐시 메모리예요. 그래서 캐시 메모리에다가 이 컴퓨터 쓰다 보면 CPU가 판단했을 때 자주 쓰는 메모리, 자주 쓰는 프로그램 데이터를 여기다 일단 저장을 하자. 캐시 메모리에다가.
그럼 CPU가 연산 처리할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자 얘를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캐시 메모리를 먼저 읽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 있네? 여기 프로그램 있네? 얘를 갖고 와서 먼저 처리를 하는 거죠. 데이터가 없다? 여기 없다 그럼 얘를 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갖고 오는 것하고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빠를까요? 캐시 메모리 가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이 캐시 메모리는 이 CPU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안에 요 부분에. 그러니까 버퍼링을 줄여주는 거죠. 이 메모리에서 먼저 가져올 거를 얘가 여기다 저장해 놨다가 자주 쓰는 데이터 프로그램 저장해 놨다가 얘부터 CPU가 있는 거야. 있다 그러면 얘 먼저 처리하니까 얘 속도 빨라지겠죠. 얘가 없다면 여기서 갖고 오니까 엄청난 속도 차이가 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 나오는 이 세대별 CPU가 자꾸 캐시 메모리를 늘려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다. 이게 전체적인 성능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캐시 메모리가 많은 건 더 비싸요. 똑같은 거라도 캐시 메모리가 얼마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매 포인트는 뭐냐? 코어 개수, 동작 속도, 캐시 메모리가 얼마큼이냐? 이걸 반드시 우리가 살핀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된다. 왜냐면 CPU를 사가지고 개봉을 하잖아요. 그럼 반품이 안 돼요. 스티커를 띄면. 그럼 어떻게 해? 울며 겨자 먹기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컴퓨터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구매를 하시는데 그냥 나무 얘기만 듣고 인터넷에 지식인 얘기만 듣고 그냥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금 매장에 찾아오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사장님 이거 구매하시고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뭐 그걸 제가 팔 수가 없잖아요. 뜯어놓은 거를. 이러신 분도 있고 참 답답한 분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뭐 컴퓨터가 1, 20만원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돈이 들어가는 일종의 일종 컴퓨터도 가전제품이에요. 근데 앞에 부자가 더 붙죠. 정밀한 가전제품이에요. 하나만 문제도 얘는 작동을 안 해요. 디지털 회로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구매할 때 잘 생각을 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립하는 방법만 미리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조립하시는 분들 초보자들 위해서 이런 얘기 해주면은 아 그래 그때 그분 강사분이 이런 얘기를 했지 그죠? 머리에 염두했다가 구매 포인트를 갖고 구매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코어 개수, 동작 속도, 캐시 메모리를 반드시 봐라 하는 얘기를 좀 드렸고요. 자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메모리는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주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주기억장치다. 주가 되는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메모리 또 옛날에는 주기억장치 또 지금은 램이라고 많이 합니다. 매장에 들어오면 램 DDR4 램 4기가짜리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램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이거는 뭐냐면 CPU가 처리할 데이터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아까 뭐라 그랬죠? 여기 CPU가 있고 그죠? 여기 메모리가 있다면 항상 메모리 얘를 CPU가 메모리 내를 가져와서 처리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 중간에 캐시 메모리 있지만 세 개 공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를 CPU가 처리할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임시 공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메모리다. 여긴 데이터를 갔다 왔다 하는 겁니까?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모리는 뭐냐면 이게 비휘발성 메모리라고 이 전기를 끄면 여 안에 데이터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를 막 쳤어요. 워드를 막 치다가 갑자기 뭐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버렸다. 그럼 내가 워드 치던 내용이 어디 있냐면 요 메모리 안에 지금 저장이 돼 있단 말이죠. 버퍼에 꺼졌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겠죠. 왜? 메모리는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전기가 공급되는 동안만 얘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워드를 친다, 뭐 어떤 그래픽을 작성합니다 하면 수시로 우리가 저장 작업을 해야 되겠죠. 어떤 프로그램은 뭐 1초마다 우리가 설정 방법이 있어서 몇 초마다 자동 저장이 되는데 그 설정을 안 해놓으셨다면 그죠? 우리가 수시로 저장을 해야죠. 왜냐면 갑자기 전기가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뭡니까? 비휘발성 메모리로서 USB 메모리, SD 메모리가 나오는 거죠. 얘는 저장을 하면 전원이 나와도 계속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죠. 뭐 디지털 카메라 SD 메모리라든가 우리가 들고 다니는 메모리, USB 메모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쓰고 지울 수 있는 메모리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많이 쓰죠. 주의하셔야 되고, 메모리 발전사가 있어요. 메모리는 여태까지 DDR1서부터 DDR4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로 쓰는 게 지금 뭐냐면 4죠. 이제 얼마까지 썼는데 얘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이게 다 사라졌죠. 그래서 중고 장비 쓸 때는 뭐 쓰겠지만, 그죠? 이것도 뭐냐면
CPU는 매일 속도가 매년 빨라지고 있는데 주변 기기들은 자꾸 속도를 못 따라가. 그래서 주변 기기를 빨리 CPU하고 버금가게끔 우리가 맞춰주자 해가지고 이 메모리 만드는 회사, 설계하는 사람, 그래픽카드 설계하는 사람들이 계속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나온 게 DDR4까지 나왔단 말이죠. 속도차에 속도차. 얘가 속도가 1이라면 얘는 2, 얘는 속도가 4라면 얘는 지금 100까지만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이 빨라졌죠. 그 속도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속도자지만 이 동작 속도를 저전력 고효율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는 DDR 2.5V 동작을 했어요. 2가 하면서 1.8V 동작했어요. DDR3는 1.5V 동작했어요. 얘는 1.35V로 저전력으로 하면서 저전력 고효율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 CPU도 저전력 고효율이죠. 그래픽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CPU하고 어떤 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자꾸 인터페이스 이런 부품들이 이런 어떤 그 장치들이 개발해 나가서 계속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DDR4 메모리죠. 근데 여러분 구매하는데 지금 그 메인보드 DDR3 쓴 다음에 구매하시면 안 되겠죠. DDR4를 쓰는 거 여러분들이 구매해야 되겠죠. 메모리 살 때도. 자, 메모리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퀄리티 있는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뭐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뭐 하면 자꾸 싼 메모리를 끼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 말씀하면 S사 거를 저희가 뭐 권장을 드려요. 세계적인 브랜드 1위고 퀄리티 있고 아주 오랫동안 그 경험이 있고 이런 설계 기술이 뛰어난, 그죠? 가격은 좀 비싸더라도 그런 우리 메모리를 써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메모리가 이 코리아에서 생산되어 있고 차이나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나 나쁜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그 인건비가 높다 보니까 이 공장들이 해외에 많이 나갔죠. 주로 중국에 많이 나갔는데 우리나라의 부품을 갖다가 우리나라 관리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생산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 현지인을 쓴 것뿐이 없는 거지 중국의 부품을 다 갖다 쓴 거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원산지 증명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게 한국 제품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 공장들이 국내에 있는 공장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도 그렇고 이런 뭐 모니터를 만드는 공장도 그렇고 다 해외에 나가 있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나라 부분 갖다가 공소에다가, 그죠? 우리나라 관리자들의 어떤 교육에 의해서 현지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거니까 저희 매장님 자꾸 그게 참 답답한 얘기야. 사장님 이거 왜 그래픽카드가 메이드 인 차이나 걸 줍니까? 코리아 걸 줘 이러는데 참 답답해요 그게. 그 얘기하면 그래도 갸우뚱한단 말이지. 그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생산 공장들이 다 지금 외국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게 뭐에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인건비가 외국에서 비싸대요. 저임금으로다가 생산해내다 보니까 뭐 이 기계들 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기계들 아닙니까? 같은데 단지 이거 작업하는 작업자가 현지인에 의해서 여기 우리나라 관리자가 가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하는 거니까 거의 같은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상하게 메이드 인 차이나 붙으면 자꾸 색안경을 쓰고 보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그죠? 그렇지는 않다. 여러분들이 이 메이드 인 차이나로 이게 찍혔다 해서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뭐 삼성 메모리다 그러면 우리나라 거다 생각하시 쓰시면 돼요. 며칠 전에 오신 분들 보면 코리아 제품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줬지만은 이해를 시켜도 좀 이해를 안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 메모리 구조를 한번 볼게요. 메모리는 어때요? 아까 메인보드 쪽에 말씀드렸죠? 메모리 쪽에 보면요. 여기 요런 게 메모리에 메모리. 요 위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그죠? 뭐 메모리가 4기가다. 그러면 요 이제 메모리를 여기다가 여러 개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보통 뭐 메모리 또는 모듈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에 의해서 몇 기가짜리냐. 그죠? 여기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나 프로그램 여기 저장이 되겠죠. 그럼 CPU는 여기 있는데 갖다 쓰겠죠. 그래서 요걸 좀 보통 DIM이라고 한다.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개의 D램, 이걸 D램이라고 하는데 이 D램을 PCB 기판에 탑재해서 메모리 모듈로다가 이 결합해서 우리가 모듈램이라고 보통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요런 게 하나 있고 메모리 카드를 보시면 이 조그만 이 칩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 SPD 메모리라고 그래요. 예? SPD 메모리. 여기는 뭐냐면 이 메모리에 상세 정보가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메인보드에서 이 SPD에 저장된 내용을 읽어서, 그죠?
메모리인데 읽어서 최적의 상태로 동작시키는 거예요. 어떤데 메모리가 10개 안 인식을 안 된다? 요 SPD에 있는 칩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손상이 돼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리도 제가 지금 하고는 있는데 요즘 거의 안 하죠. 왜냐면 뭐 메모리 가격이 예전에 비쌌지만 지금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메모리 종류, DDR1이냐 2냐 3냐 4야 그런 메모리 종류, 메모리 용량 이게 4기가짜리냐 뭐 8기가짜리냐 16기가짜리냐 그 다음에 제조사는 어디서 만드냐, 시리얼 번호, 제조 일자 등이 여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메인보드에서 처리할 때 이 데이터를 뒤져서 그죠? 아 얘가 4기가네 8기가네 이런 내용을 DDR4네 이런 내용을 가져다 여기다 내용을 쓰는 거죠. 여기 SPD 메모리라는 얘기입니다. SPD 칩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 이것도 지금 옛날에는 이게 손상이 많이 돼서 요 안에 내용을 다시 쓰는 이런 장비들이 있어요. 그런 장비들 갖다가 수리도 하고 그랬죠. 참고로 아시라고 구조까지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컴퓨터에서는 빼놔야 빼놓을 수 없는 거. 출력을 시키려고 그러면, 그죠? 내가 칩에 처리한 내용을 출력시키려고 그러면, 그죠? 모니터에 어떤 정보를 주려면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죠. 자, 컴퓨터에 처리한 결과를 모니터로 출력시키는 장비예요. 그죠? CPU에서 연산한, CPU에서 계산한 이런 것을 이 노스브리지라는 칩을 통해서 어디로, 여기 얘한테 준다 그랬죠? 그럼 얘는 뭐야? 이걸 다시 연산을 해서, 이 영상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편집을 해서 모니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정보로다가 여기다 이 모니터에다 주는 거죠. 그 모니터는 이 정보를 또 받아서 이 액정이 인식할 수 있는 정보로 바꿔서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니터의 이런 그 CPU가 처리한 데이터를 모니터로 보여주는 이 그래픽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요즘은 이 그래픽카드가 단순하게 글자만 문자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고해상도의 어떤 동영상이라든가 브루레이급 또 내지는 어떤 고해상도의 어떤 3D 게임이라든가 고해상도의 어떤 그 3D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여주기 때문에 CPU 못지않게 얘도 굉장히 고려사항 중에 하나다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얘도 컴퓨터의 전체적인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치가 하나 됐습니다. 요즘은 이게. 그래서 뭐 요즘 가끔 매장에 가면 아 사장님 저기 게임을 하는데 왜 렉이 이렇게 걸리죠? 무슨 게임 하십니까? 저 요즘 오버워치 하는데요. 그래픽카드가 뭐죠? GT730인데 예 안됩니다 그거 갖고는. 왜냐면 얘가 초당 뭐 70프레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래픽카드가 초당 30프레임을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렉이 걸리겠죠. 무지하게 렉 걸리는데요. 예 그래프가 딸려요. 혹시 그 게임사에 들어가서 권장사양 보셨습니까? 안 봤는데요. 거기 보시면 아마 그 카드는 미달될 겁니다. 그럼 나중에 와 아우 사장님 이게 안되겠네 그래픽카드 GTX 1060 3기가짜리 하나 사가야 되겠는데요 그런다고 근데 구매를 해서 제가 주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는 그래픽카드가 CPU만큼 중요한 구매 포인트의 하나로다가 이게 발전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 그만큼 요즘은 동영상들이나 뭐 유튜브 쪽의 동영상도 요즘은 전부 다 HD급으로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이 동작이 원활히 돼야 우리가 원활하게 볼 수 있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요즘 모니터도 보면은 그죠? 옛날에 60Hz짜리 그죠? 리프레시 레이트라 그래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이 60Hz 요즘은 120Hz 모니터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잔상이 많이 없어지고 옛날에 LCD 모니터 같은 건 잔상이 있었지만 요즘은 120Hz 모니터 TV는 좀 240Hz까지 쓰죠. 그죠? 그러니까 화면이 굉장히 깔끔하고 잔상 효과 없어지는 거 쓰죠. 이게 뭐냐면 즉 정정상 1초에 60번을 보내주느냐 120번을 보내주냐 240번을 보내주냐에 따라서 그죠? 이 정된 영상을 연결해서 우리가 눈으로 동영상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240장 보여주는 게 화면이 부드럽고 깔끔하겠죠. 그죠? 60장 보여주는 거 비교하면 화질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주사율이 높을수록 가격이 고가죠. 진짜 모니터 나중에 한번 얘기할 때 모니터도 구매할 때 구매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한 60Hz보단 120Hz짜리를 사라. TV는 240Hz를 사시는 게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픽카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픽카드 제조사는 보통 엔비디아하고 ATI사가 있어요. 칩을. 이 안에 GPU라는 게 있는데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라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 하면 두뇌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픽을 처리해주는 그 칩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걸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GPU 쪽을 봐야 돼요. 그죠? 이 3D 그래픽을 처리하는 담당해주니까 이 GPU가 어떤 거냐.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에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가 예전에 GDDR3를 썼는데 DDR5를 쓰는 게 좋겠죠. 아까 메모리 설명할 때 DDR1이 빠르겠어요? DDR4가 빠르겠어요? 4가 빠르다고 그랬죠? 당연히 DDR5를 똑같은 그래픽 카드라도 DDR3 메모리 쓰는 게 있고 5 쓰는 게 있어요. 그럼 그래픽 메모리에 어떤 걸 썼는지를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무조건 와서 이걸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샀는데 보면 DDR3야. DDR5 되는 것도 있는데 가격이 싸죠. 이게 더 DDR3가. 이것도 마찬가지. GPU가 처리한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고 여기 있는 데이터 갖다가 3D 그래픽 처리해주는 중간 하나의 그 저장소인데 당연히 빠른 게 좋겠죠. 왔다 갔다 빨리빨리 할 거 아니에요. 느려지면 천천히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픽 메모리도 중요하다. DDR5 쓰는 것을 권장을 한다. 자, 메모리 버스가 있어요. 메모리 버스는 GPU와 메모리 간 데이터의 어떤 전송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대역폭이죠. 대역폭 일종의. 근데 제품을 보면 64비트가 있고 128비트가 있고 192비트가 있고 256비트가 있어요. 보통 192비트를 많이 쓰죠. 이건 뭐냐면 차선이 64차선이냐 128차선이냐 192차선이냐 256차선이냐 차선수가 많은 게 당연히 속도가 빠르겠죠. 똑같은 그래픽카드라도 이 128비트짜리가 있고 192비트짜리가 있어요. 이걸 사야 되겠죠. 256짜리는 좀 비싸요. 그럼 차선수가, 그죠? 아까 메모리도 듀얼 채널이냐 싱글 채널이냐, 듀얼 채널로 우리가 메모리 꽂으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1차선으로가 데이터를만 1차선으로만 보낼 거냐 2차선으로 해서 양쪽으로 보낼 것이냐, 어떤 게 빠르겠어? 2차선이 빠르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GPU하고 그죠? 메모리하고 처리할 때, 자 64차선으로 가는 게 빠르겠어요? 256차선을 빠르게 192차선으로 가는 게 빠르겠냐고요. 당연히 메모리 버스 차선수가 높은 게 빠르겠죠. 그래서 보통 192비트짜리를 많이 씁니다. 요것도 보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산 게 128비트야? 그러면 이제 그 셀러한테 뭐라 해야 되겠죠? 192비트 지원되는 거 얼마예요? 그러면 가격이 좀 높아. 그러면 이왕 사는 거 조금 보태서 사는 게 낫겠죠. 그래서 메모리 버스 봐야 된다고. 이게 이제 그 그래픽카드 구매 조건입니다. 또 뭐냐면 오버클럭이 되냐를 봐야 돼요. 제품 박스에 보면은 OC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OC 버전, 오버클럭 버전이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이걸 소프트웨어를 해서 오버클럭 했죠. 요즘은 자동 오버클럭이죠. 왜냐면 이걸 부스터 클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조사에서 정한 클럭 스피드보다, 자 GPU 칩이 있어요. 이 GPU 칩을 만들어 엔비디아에서 얘는 130으로 동작을 해. 하지만은 이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 클럭 스피드가 좀 약간 높게, 어떤 무리가 안 가는 상황이 높게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얘를 자동으로 오버클럭 되어 있게 만들어서 OC 버전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래픽 박스에 보면은 OC라고 써져 있어요. 이런 제품을 사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능이 130이면은 얘네들이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뭐 150으로 올린다든가 해서 당연히 얘보다 빠르겠죠, 속도가. 그죠? 아까 CPU 동작 속도라고 했죠? 그죠? 그 동작 속도를 얘가 자동으로 올려주는 거야. 어떤 게임을 할 땐 얘가 자동으로 올려줘 버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GPU가 130인데 얘가 50 버전이기 때문에 이 제조사에서 만들 때 이 오버클럭 하는 거야. 자동으로 되게끔. 150에 서 빨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픽 카드도 보면 OC가 되는 버전이 있고 OC가 안 되는 버전이 있어요. 오버클럭 되는 버전입니까? 이것도 물어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박스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사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조건 옛날에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이 메인보드도 그렇고 그래픽카드 강제로 소프트웨어를 올려줬는데 칩이 타버렸어요. 근데 이건 제조사에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클럭을 높인 제품이기 때문에 50버전 우리가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50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좀 빨라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 제가 뭐 어떤 벤치마킹은 안 해봤는데요. 확실히 빠릅니다. 이 벤치마킹 나온 그 사이트를 보면 이게 좀 빨라요. 자, 그래서 그걸 보셔야 되고요. 자, 지원 해상도가 있어요. 아무리 그래픽카드 좋더라도 얘가
얼마까지 해상도 지원, 모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니터도 옛날에 17인치 모니터 같은 거는 1280에, 그죠? 1024밖에 지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요즘 GTX 1060에다가 해상도 올려서 여기다 17인치 걸어주면 뭐예요? 신없음이라 나오죠? 지원이 안 돼요. 이 고정이 돼 있단 말이죠. 우리 그래픽카드도 얘가 최대로 지원하는 해상도가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4K 이상 지원되는 게 좋겠죠. 이게 뭐냐? UHD잖아요. 그죠? 풀 HD는 뭐야? FHD는, 풀 HD는 1920에, 그죠? 1080이라는 풀 HD를 지원하지만, 요즘은 4K, 그죠? 울트라 UHD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죠? 4096에 2160이라는 해상도를 지원해요. 이게 4K 제품을 지원하는 제품이냐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왕이면, 그죠? 요즘 모니터들도 고해상도 지원되는 모니터들 많잖아요. 주사율도 높고, 그죠? 60Hz에서 120Hz에서 지원되는 제품도 많고, 이 지원 해상도 높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그래픽카드 이왕이면은 이제 모니터도 가면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지원 해상도도 4K 지원이 되냐, 그죠? 울트라 풀 HD도 지원되냐 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는 거죠.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이 GPU는 안에 여기 GPU가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는데, GPU가 이것이 굉장히 열이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이제 3D 게임을 한다든가 3D 맥스라는 디자인을 한다든가 할 때는, 또 고해상도에 어떤 영화를 본다든가 동영상 보면 얘가 일을 많이 한다고요. 일을 많이 한다는 자체는 이 열이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우리도 10보 100보 뛰는 거하고 하루에 3000보 걷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 땀이 먼저 나요? 3000보 걷는 사람이 땀이 많이 나잖아요. 식혀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수건으로 닦는다든가 음료수를 한잔 마신다든가. 하지만 전자칩을 못하니까 여기다 쿨러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코어 냉각 방식을 어떤 거 쓰느냐, 중요한 것은 이런 쿨러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뒤에 히트 파이프로 이렇게 연결돼서 식혀주는 게 좋아요. 이 히트 파이프 안에는 이 동선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 냉각제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열 효율을 더, 냉각을 더 잘 시켜주는 거죠. GPU에 하던 열을 이 히트 파이프로 전달해서 여기서 쿨러 쪽으로 더 이 냉각을 좋게 해서 냉각 효율을 높여준 거죠. 이 냉각 효율이 떨어지면은 GPU가, 그죠? 열을 받았다 떨었다면 이 안에 납이 녹았다 식었다 하면서 납이 크랙이 생겨버려요, 여기야. 그럼 불량이 나겠죠.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줄이 생긴다든가, 그죠? 아니면 꺼멓게 안 나온다든가 하는 것은 이 다 GPU 불량입니다. 그래서 지금 PC방 같은 경우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PC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한 10개 정도 이상의 수리가 들어와요. 그럼 저희가 이제 이 GPU 수리를 하는 거예요. GPU에 붙어있는 납이 떨어졌기 때문에 약품을 넣고 이 BGA 리역 장보로 얘를 장비 수리를 하는 거죠. 영구적인 건 아니지만, 영구적으로 이 칩을 떼어서 이 다 긁어내고 다시 이 PC 붙여야 되는데 원가가 많이 드니까 한 몇 달 쓰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뭐냐, 이 쿨러 시스템이 부실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코어 냉각 방식에서 가능한 히트 파이프가 연결된 그런 쿨러를 좀 사용해라. 요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래픽카드의 구매 조건입니다.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브랜드는 제품을 써라, 브랜드 제품을. 그죠? 이것도 메인보드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브랜드 제품 아니면 제가 판매를 안 합니다. S사, G사 거를 좀 쓰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예, 어떤 회사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어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GPU, 그래픽 메모리, 코어 클럭, 메모리 버스, 오버클럭 버전 되는 버전이냐, 지원 해상도 얼마까지 되냐, 코어 냉각 방식, 이것이 그래픽카드의 구매 조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검토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픽카드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 쿨러를 갖다 풀면은 요게 GPU에 GPU. 이놈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두뇌 부분을, 그래픽 프로세싱에 사람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이 두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픽 처리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해서 요 그래픽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얘를 갖다 연산해서 어디로 주냐, 이 출력 포트를 통해서 모니터로 전달해 주는 거죠. 모니터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GPU고요. 여기 이렇게 까맣게 붙어있는 게 메모리예요. 우리 메인 메모리 보면 거의 모듈램, 그죠? D램이 붙어있다 그랬죠? 이게 모듈램, 이게 이제 비디오 메모리예요. D램, 이쪽이 D램이죠, D램. 그죠? 여기가 지금 여기서도 전원이 공급되지만 이게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라고 했죠. PCI 익스프레스 방식입니다. 이게 버스 방식이 이 PCI 익스프레스 16 슬롯에 꽂히겠죠.
여기 갖고 전원이 딸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보조 전원을 12V 전원을 이 케이블 커넥터를 통해서 여기다 공급을 해주면 여기서 전원을 해서 여기다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그죠? 여기서도 공급해주고 여기서도 공급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GPU가 성능이 높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메모리라든가 GPU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력을 많이 먹혀요. 그러니까 여기 갖고 딸리다 보니까 여기서 한 번 더 전원을 공급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래픽카드 성능이 좋고 나쁜 거는 똑같은 카드라도 GTX 1050이라고 해도 이게 전원이 외부로 들어가는 거하고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안 들어가는 게. 그죠? 안 들어가는 게 성능이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좀 올라가요. 가격이 이게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픽카드 구할 때 하나의 더 구매 조건 포인트, 외부 전원이 들어가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해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구매 포인트겠죠. 앞쪽에서 표현이 됐어야 되는데 이건 빠트려 먹었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외부 전원이 안 들어가는 게 있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외부 전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얘가 성능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더 공급해 줘야 되니까 요거만 요 PCI 익스프레스 16에 들어가는 전원 갖고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 전원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없는 것들은 이게 빼져 있고 이게 여기를 이런 식으로 빼져 있어요 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할 때는 보조는 있는 거를 구매를 해야 되겠죠. 아까 쿨러 뭐라 했어요? 쿨러가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없고 이렇게 알루미늄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히트 파이프가 내장된, 그죠? 내장된 쿨러가 장착되어 있는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라는 겁니다. 얘가 이 안에 냉각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안에 그 열을 갖다 얘를 받아서 한 번 더 알루미늄 전달해서 이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알루미늄 전달해서 앞에 있는 쿨러가 이 팬이 얘를 식혀주는 거죠. 냉각 효과가 좋겠죠. 자, 이게 이제 그래픽카드 구매 포인트입니다. 자, 하드디스크가 있어요.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쓰고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년 내로 하드디스크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완전하게 없어진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조립하는 제품에서는 거의 안 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요즘 이제 그 외장 하드들이 USB 3.0, 3.1을 지원하기 때문에 속도가 무지하게 빠릅니다. 그래서 거의 외장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쓸 거만 아마 그 SSD에 저장하지 않겠냐. 그 하드디스크는 보통 HDD라고 얘기들 하죠. 이걸 HDD. 어떤 사람은 보통 HDD라고 얘기해요. 이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의 약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안에 프로그램하고 데이터, 운영체제를 저장하는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합니다. 메모리가 주기억장치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보조를 저장하는 장치다 그래서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해요. 그럼 하드디스크 구매 포인트는 뭐냐? 구매 포인트는 자, 플래터 회전 속도. 보통 보면 우리가 데스크탑에 쓰는 건 7200 회전을 쓰는 게 써요. 노트북은 2.5인치 이렇게 작은 거, 이거 2.5인치, 이게 3.5인치인데 얘는 데스크탑이에요. 얘는 보통 7200 회전 쓰는 게 있고 1000 RPM 쓰는 게 있는데 1000 RPM 보세요. 보통 7200 회전 쓰는 걸 씁니다. 노트북은 거의 5400 RPM을 써요. 그죠? 이런 플래터 회전 속도를, 왜냐면 이 플래터 회전 속도가 빠르면 데이터 읽는 액세스 타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RPM이 낮으면은 원판이 돌아가는 회전 속도에 따라서 이 헤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빨리 읽겠죠. 그죠? 그 다음에 캐시 메모리 용량. 이 CPU도 캐시 메모리가 있듯이 얘 데이터를, 불러온 데이터를, SATA로 들어온 데이터를 어디에 하면 이 캐시 메모리 일단 저장을 해요. 여기다가 버퍼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다 갖다 쓴단 말이에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이걸 갖다가 이 하드디스크에 이 캐시 메모리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리고 플래터 수. 이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오면 이런 원판이 들어있어요. 원판이 한 장짜리가 거의 두 장짜리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이 하드디스크도 보더라도 똑같은 용이라도 옆에를 보니까 이게 두꺼워 이렇게. 어떤 건 이렇게 얇어. 어떤 게 사는 게 좋겠습니까? 얇은 거 이거 사는 게 좋겠죠. 얘는 플래터가 두 장이 들어있는 거고 얘는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한 장에서 읽는 게 낫지 두 장에서 리드라이트에 읽는 게 빠르겠어요? 한 장에서 읽는 게 빠르겠어요? 얘가 빠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매할 때는 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플래터 회전 속도, 캐시 메모리, 플래터 수 이런 거는 여기 네임 플레이트에 이 스티커에 붙어 있어요. 그걸 잘 읽고 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드디스크 실제 구조를 한번 보자고요. 구조를 보면 이 하드디스크를 뜯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본다 뜯으면 이 불량 납니다. 하드는 먼지가 조금이라도 얘는 불량 나는 거예요. 클린룸에서 뜯어도 불량 난다 그러니까 뜯으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원판이에요. 이 플래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플래터는 뭐냐면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를 기록하는 이 원형 금속판을 갖다가 우리가 이 플래터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핀들 모드는 뭐냐면 이 원판을 돌려주는
플래터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 플래터 모터 이게 RPM이 7200 회전이 좋다고 그랬어요. 10,000 RPM이 좋다고 그랬어요. 이 플래터 회전수가 좋은 거라 했죠. 이 하드디스크 성능을 결정하는 결정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7200 회전 쓰는 걸 씁니다. 여기 헤드란 말이에요. 헤드. 그죠? 이 헤드는 뭐야? 플래터 요 위를, 그죠? 이 기록 원판을, 기록되는 원판을 읽어가면서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장치를 우리가 헤드라고 그런다. 이 헤드가 여기 돼 있죠. 헤드. 그 캐시 메모리는 뭐야? 캐시 메모리는 뭐라 했죠? 하드디스크 입출력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뒷면에 보면 이 메인보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이 칩들이 이게 붙어 있어요. 요게 바로 캐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63메가짜리냐 16메가짜리냐 32메가짜리냐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이게 64메가짜리가 좋겠죠. 그죠? 더 빠르겠지 이게. 캐시 메모리고 요게 보면 이제 메인 컨트롤 칩이 하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이런 모터를 컨트롤하는 모터 컨트롤 칩이 있어요. 예? 이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역할까지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겠지만 왜냐 구조도 좀 알 필요는 있잖아요. 이 헤드가 왔다 원판이 이게 컴퓨터를 키면은 이 원판이 1분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7200회전을 돌아요. 이걸 뜯어갖고 이렇게 돌리면요 무지하게 빠릅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이게 속도가. 그럼 이제 이 리드라이트 헤드가 어떤 명령에 의해서 CPU 명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데이터를 이제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것도 SSD 보조기억 장치를 얘기하는 건데 운영체제 데이터 어떤 그런 부분들을 저장하는 보조기억 장치를 얘기하는데 이 하드디스크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기억 장치로 지금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SSD입니다.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약자를 쓴 거죠.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버 SSD.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죠. 이 SATA 3 기반의 SSD와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M.2 SSD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지금 많이 쓰는 것은 보통 데스크탑 PC에서는 보통 요걸 현재는 아직 많이 쓰죠. 근데 요즘 메인보드에서는 M.2 요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SSD 장착하게끔 메인보드에 이렇게 보면 여기 장착하게끔 메인보드에 이게 장착되는 이 슬롯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고객이 오면은 M.2로 해는 걸 권장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요즘 사람 속도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게임 같은 경우는 얘보다는 얘가 속도가 많이 빠릅니다. 그래서 M.2를 쓰는 걸 권장을 하죠. 그래서 요즘 이제 나오는 울트라북은 얘를 낄 수가 없어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전부 다 M.2 SSD 이거를 지금 쓰고 있죠. 그죠? 이걸 쓰고 있습니다. 뜯어보면 메모리 이게 어떤 사람 이게 디스크라면 깜짝 놀래요. 오 이거예요? 그래. 이게 SSD라는 거죠. 예. 이게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좀 긴 게 있고 여기가 좀 짧은 게 있고 요것도 슬롯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 규격을 쓰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SSD가 종이의 속도지만은 이게 저전력이에요. 또 일단 얘는 소음이 없어요. 하드는 이 원판이 돌아가면서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얘는 소음이 전혀 없습니다. 소음이 없지 또 저전력으로 먹히지 하니까는 현재 CPU와 어떤 그 속도차를 개선해주는 차세대 기억 장치로 지금 뜨고 있는 게 바로 SSD 분야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SATA 3 기반에서 그죠? SATA 3 기반에서 이제 M.2로 옮겨간 거죠. M.2라는 것은 PCI 익스프레스 기반의 그 SSD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픽카드 보면 PCI 익스프레스 슬롯 있죠? 이런 버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SATA 3라는 이런 시리얼 버스를 이용한 게 아니라 PCI 익스프레스 방식의 이런 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 속도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자, 강의는 오늘 여기서 끝내고요. 일단은 다음 강의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되셨으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 강좌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